야, 윤지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떨어도 추석에는 얌전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태전이나 부칠 것이지. 전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고함을 들으며 나는 말없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자기 딴에는 공무원 아들에게 과분하다고 여겼던 그 평범한 회사원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대한호텔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 나는 그 바람난 마마보이 남편과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전 시어머니는 내가 현관장 안에 두었던 한정판 블랙카드 5장을 훔쳐내어 우리 집안 계열사인 신라호텔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 우스꽝스러운 환갑잔치를 크게 벌이며 강남 사모님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고 작정한 것이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결제 예정 알림을 보며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블랙카드 전용 VI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 카드 5장, 건당 결제 한도를 전부 500원으로 하향 조정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생수 한 병조차 살 수 없는 금액으로요. 오늘 밤 나는 그 여자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어록에서 짧게 2번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내 손가락은 번호판 허공에 멈춰 있었다. 조금 전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던 터라 손끝에는 아직 금속의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1, 0, 2, 8 우리의 결혼기념일. 지난 3년간 매일같이 눌렀던 비밀번호였다. 다시 한번 시도했다. 삑삑. 오류. 복도의 센서 등이 꺼졌다. 내가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어록의 푸른 백라이트만이 내 손톱을 비추고 있었다. 지난주에 받았던 누드톤 네일은 이미 가장자리 한쪽이 살짝 벗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내 귀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먼저 낚아챘다. 여자의 웃음소리. 솜사탕에서 실을 뽑아내듯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가벼운 웃음이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텔레비전 소리라면 이렇게 거리감이 생생할 리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 이숙자의 생일을 입력했다. 0, 6, 1, 5. 철컥. 문이 열렸다. 현관 신발장 앞에는 낯선 하이힐이 한 켤레 놓여 있었다. 누드 핑크빛의 얇은 굽 바닥을 한 번도 밟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내 운동화 옆에는 시어머니의 까만색 부드러운 가죽 구두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신발 3켤레. 사람 3명의 평일 오후 2시 반.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신발을 벗는 동작은 평소보다 3배는 더 조심스러웠다. 나조차도 왜 이렇게까지 숨을 죽이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짐승의 본능 같은 것이리라. 사냥감이 위험에 접근할 때 몸이 스스로 소리를 소거해버리는 그런 본능.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복잡했다. 커피의 쌉싸름한 향 아래로 짙은 향수 냄새가 짓눌려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향 제품만 쓴다. 이 냄새는 달착지근하고 강렬해서 마치 장미꽃을 통째로 알코올에 쑤셔 넣은 것 같았다. 나는 현관 모퉁이를 돌아선 채 걸음을 멈췄다. 소파에는 2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내 남편 강민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에 2번째 단추까지 푼 채 왼쪽으로 기대어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소파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손가락은 한 여자의 어깨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민우의 품에 파고들어 머리를 거의 그의 쇄골 부근에 기댄 채 내 컵을 들고 있었다. 결혼할 때 내 절친한 친구가 선물해준 바로 그 핸드페인팅 머그잔이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무릎에 과일 접시를 올려둔 채 여자 쪽으로 접시를 밀어주고 있었다. 딸기 좀 많이 먹어. 우리 민우가 그러는데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한다며? 그 말투. 내가 3년 동안 들어왔던 목소리.
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다정한 억양이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딸기를 받아먹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20대 초반. 턱선은 인위적으로 깎아낸 듯 뾰족했고 입술은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처럼 반짝이는 질감이었다. 그녀의 손톱 역시 현관에 있던 하이힐과 같은 누드 핑크 계열이었다. 어머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방금 문 너머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말끝을 길게 느리며 애교를 부리듯 달콤했다.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입꼬리가 어찌나 높이 올라갔는지 왼쪽 틀니가 다 보일 지경이었다. 그녀는 여자의 손등을 토닥였다. 다 한 식구잖아. 앞으로 우리 집안의 복덩이 며느리가 될 텐데. 복덩이 며느리. 나는 여전히 복도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거실까지는 대략 4걸음 거리.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발목 언저리에서 불어와 바짓단이 살짝 부풀어 올랐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쥐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측면 버튼을 2번 더듬어 눌러 동영상 촬영을 켰다. 카메라 렌즈가 제대로 향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숙여 확인하지는 않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곁눈질에 들킬까 봐 두려웠다. 강민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다음 주에 나 연차 내고 예린이랑 제주도 갈 건데 엄마가 그쪽 집에 전화 좀 해줘. 그래,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여행 경비는 내가 낼게.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밥 한 끼 사주기도 빠듯할 테니까. 그의 월급. 7급 공무원. 세후 월 수입 260만 원. 나는 무역회사에서 번역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라며 매달 생활비 통장에 똑같은 금액을 입금해왔다. 3년 동안 번역가가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돈을 잘 버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다. 예린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민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다분히 연기하는 듯한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오빠, 어머님 정말 최고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안 그렇다던데 여자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전에 있던 그 물건은 그녀가 턱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주방. 바로 내 자리였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애도 하나 못 빼고. 집안 재산은 나 혼자 다 떠맡았지. 그녀는 김치 하나 제대로 담글 줄 몰랐어. 혼수라고 꼴랑 1,000만 원 들고 온 주제에 어찌나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다니는지. 1,000만 원. 내가 그 돈을 내놓았을 때 나는 일부러 또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들의 예금 중앙값을 조사했었다. 1,000만 원 의심받지 않을 딱 그만큼의 액수였다. 윤지아 같은 여자는 진작에 내쫓았어야 해. 시어머니가 딸기 하나를 베어 물자 붉은 과즙이 턱으로 튀었다. 너 좀 봐라. 청담동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딱 봐도 그년이랑은 격이 다르잖아. 청담동.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신도가 성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경건한 떨림이 묻어났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의 각도를 살짝 틀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 밖으로 빠져나왔다. 운동화는 현관 매트 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도어록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미세했고 거실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복도의 센서 등이 다시 켜졌다. 형광등 하나가 수명을 다했는지 누군가 조잡한 모습 부호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깜빡거렸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대략 30초 정도를 서 있었다. 시멘트 벽면에 등이 닫혀 겨울의 한기가 코트를 뚫고 스며들어 척추를 따라 얼얼한 냉기가 번졌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동영상 파일. 4분 27초. 화면은 삐뚤어지고 심하게 흔들렸지만 소리만큼은 녹음기를 댄 것처럼 선명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복덩이 며느리라는 단어, 민우가 부른 그 이름, 그리고 둔지아 같은 여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버튼을 눌렀을 때 스테인리스 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코트기든 빳빳하게 세워져 있었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일부러 울지 않은 게 아니었다. 아주 기묘한 상태였다. 누군가 내 머릿속의 특정 회선을 뽑아버려서 감정의 전원이 툭 끊기고 오직 기계적인 사고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기계는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칼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서울의 1월 바람은 건조하고 예리해서 누군가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주차장에 서서 그 기아 모닝을 바라보았다. 이 차를 살 때 나는 일부러 제일 낮은 등급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쥐색을 골랐다. 민우조차도 좀 번듯한 차로 사지 그랬어 라며 핀잔을 주었던 차였다. 나는 차에 타지 않았다. 휴대폰을 열고 민우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켠 적 없는 앱을 실행했다. 통화 기록은 텅 비어 있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매번 삭제했으니까? 신호음이 반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본부장님, 지시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김비서, 사람 하나만 조사해줘요. 나는 방금 들었던 그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박예린. 청담동 거주. 집안에 돈이 많다고 주장함. 강민우 곁에 나타난 지는 최소 3개월 이상. 알겠습니다. 조사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신용등급, 부동산, 채무관계, 형사전과, 소셜미디어. 이틀 안에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히터를 틀지 않아 스티어링 휠이 쇳덩어리처럼 차가웠다. 그 위에 얹어둔 내 손의 관절들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 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서서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아버지는 콧등에 돋보기를 걸친 채 나를 지그시 응시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다.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후회의 방식이 이런 형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난도 아니었고 고생도 아니었으며 계층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아니었다. 나는 기꺼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무시당할 준비조차 되어 있었다. 하지만 헌신작처럼 대체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낡은 가전제품이 된 기분이었다.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새롭고 예쁜 모델이 나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가전제품.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몇 장의 스냅 사진으로 압축한다면 나는 이런 장면들을 꼽을 것이다. 결혼 후 첫 추석. 시어머니는 15kg이 넘는 명절 음식 재료를 반지하 빌라 주방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내게 삿대질을 했다. 전 부치는 건 내가 다 해라. 녹두전, 동태전, 애호박전, 싹 다 지아야. 이게 다 며느리의 도리란다. 그러고는 위층으로 쏙 올라가 버렸다.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적인 방청객 웃음소리가 흘러내려왔다. 나는 창문 하나 없는 그 비좁은 주방에 서서 꼬박 9시간을 일했다. 펄펄 끓는 기름이 손등에 튀어 물집 4개가 잡혔다. 새벽 1시 반, 내가 마지막 전 소쿠리를 들고 거실로 올라갔을 때 민우와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곶감을 씹어 먹고 있었다. 민우는 나를 힐끗 보더니 한마디 던졌다. 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것이 1년 차였다. 2년 차 봄, 시어머니는 우리 전셋집에 며칠만 묵겠다며 찾아왔다. 그 며칠은 2달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정각이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쳤다. 우리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그게 가족 간의 신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뒤져 내가 전날 사둔 마트표 밑반찬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밥상에 올리려고? 며느리가 돼서 손수 반찬 하나 안 만들고? 우리 민우가 이런 공장 쪼가리나 먹고 자란 줄 알아? 그녀는 내 쓰레기통을 뒤졌다. 내 옷장을 뒤졌다. 내 파우치까지 뒤졌다. 한 번은 립스틱 하나를 치켜들고 민우가 보는 앞에서 나를 다그쳤다. 이거 얼마짜리니? 38,000원. 너 한 달에 얼마 번다고 했지?
이번 달 관리비는 냈어? 민우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고 있었다. 쇠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만 났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초능력이었다. 침묵. 정확히 말하자면 35년간 철저히 훈련된 구조적인 침묵이었다. 못 들은 척만 하면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 일도 없다.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착한 아들로 남을 수 있다. 착한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유일한 자아 정체성이었다. 남편이라는 자리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참았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평범한 시어머니, 평범한 남편, 평범한 억울함.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겪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지만 도저히 평범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억울함도 있었다. 작년 겨울,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내 배를 삿대질하며 말했다. 3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야. 우리 집안 대가 전현대에서 끊기는 건 아닌지 몰라. 그 여자들이 나를 훑어보던 눈빛. 마치 불량 판정을 받은 기계를 보는 듯한 멸시의 시선.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민우와 함께 난임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내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내 검사 결과지는 민우의 검사 결과지와 함께 서랍장 맨 밑바닥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어떤 진실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나는 누구도 공격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이틀 뒤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다. 김 비서가 보낸 암호화된 메일을 나는 회사 본사 사장실에서 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겨울의 창백하고 희미한 햇살이 여의도 빌딩 수위로 알루미늄 포일처럼 차갑게 반사되었다. 박예린. 24세, 청담동 주소지능거집. 실제 거주지는 구로구의 낡은 고시원. 신용등급 4등급. 제3금융권 3곳에서 대출 연체 기록 있음. 총부채 1억 2천만 원. 소셜미디어에는 명품백과 5성급 호텔 애프터눈티 사진이 도배되어 있지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단 한 장뿐. 한도는 80만 원인데 그중 79만 9천 원을 이미 사용함. 사기 전과 일범, 2년 전 재벌가 자제를 사칭해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피소되었으나 피해 남성이 고소를 취하해 간신히 실형을 면함. 나는 모니터 화면을 껐다.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 노원구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7급 공무원, 그리고 강남 맘카페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는 시어머니.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누구 하나 속일 수 없는 어설픈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그저 각자가 자신만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고 착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나, 대한그룹 본부장 윤지아는 최하위 트림의 쥐새끼야 모닝과 1,000만 원짜리 혼수, 그리고 번역가라는 가짜 월급으로 3년을 연기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내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너를 속인다의 완벽한 실사판이 아닐까?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쥐고 있는 패가 그들 3명의 패를 다 합친 것보다 수백 배는 더 크고 무겁다는 것뿐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나는 차를 몰고 노원구 아파트로 돌아갔다. 트렁크에는 미리 싸둔 짐이 실려 있었다. 20인치 기내용 캐리어 딱 하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쓸어 담았는데도 공간이 남았다. 대부분의 물건은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평범한 주부를 연기하기 위해 샀던 싸구려 냄비와 그릇들,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수세미, 겨울마다 발바닥에 붙이던 핫팩, 전부 다음 복덩이 며느리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민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낯선 여자는 없었고 시어머니만 그 옆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하얀 귤껍질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 나는 식탁 한가운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삐딱했지만 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시어머니의 간드러진 웃음, 복덩이 며느리, 균지아 같은 여자는 진작에 내쫓았어야 해라는 목소리.
그 모든 대화가 거실의 공기를 찢으며 다시 한번 재생되었다. 귤을 까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민우의 목을 대가 크게 꿀꺽 움직였다. 목에 가시라도 걸린 사람처럼. 이혼합시다. 딱 4글자. 3일 동안 속으로 수천 번을 연습했던 말을 내뱉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다. 내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제 뉴스를 읽는 앵커의 톤이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내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진 귤 껍질을 질겅 밟으며 다가온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이 들려 있었다. 정수기에서 갓 뽑아낸 표면에 뽀얗게 성에가 낀 얼음물이었다. 물이 내 얼굴에 끼얹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지독한 추위였다. 0도의 차가운 물이 눈썹뼈를 타고 눈두덩으로 콧방울을 지나 입꼬리로 흘러내렸다. 입술 틈새로 옅은 쇳물 맛이 느껴졌다. 낡은 수도관 냄새였다. 내가 제정신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너같이 애도 못 낳는 성녀를 두고 내 아들이 딴 여자 좀 만나는 게 뭐 어때서. 그건 다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그녀는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손끝이 내 코앞 10cm까지 다가왔다. 당장 재산 분할 따위 꿈도 꾸지 말고 몸만 쏙 빠져나가. 내년이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 해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아야지. 나는 손등으로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피부가 난방이 돌아가는 실내 공기와 만나자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나는 민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몸을 어머니 쪽으로 살짝 튼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모으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나는 5초 정도를 기다려 주었다. 하지만 그 두 입술은 결국 꾹 다물린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3년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교과서적인 침묵이었다. 시선 처리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도 보지 않고 어머니도 보지 않은 채 오직 거실 테이블 위에 텅 빈 귤 접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가 흠칫 놀랐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전세 보증금은 안 받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가지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입꼬리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탁 풀리더니 이내 양옆으로 길게 찢어지며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우를 쳐다보았다. 그 미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같은 역겨운 성취감이 묻어 있었다.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네.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시어머니의 눈에 그 돈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 아파트 건물 전체가 이미 3개월 전에 내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그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말하자면 내가 나 자신에게 낸 월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서초동 가정법원 로비에는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소독약 냄새에 바싹 마른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정수기 쪽에서 풍겨오는 미세한 플라스틱 냄새가 감돌았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목소리를 죽여 속삭였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발소리만 둔탁하게 울렸다. 절차는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협의 이혼. 양측 출석 완료. 재산 분할 이견 없음. 자녀 양육권 분쟁 없음. 판사가 양측 모두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라고 2번이나 확인했다. 민우가 서류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글씨 획 하나가 보기 흉하게 삐뚤어졌다. 시어머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내내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교회 부흥회나 결혼식에 갈 때만 꺼내 입는 그 짙은 보라색 벨벳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혼 법정도 그녀에게는 나름의 격식을 차려야 하는 행사인 모양이었다. 모든 수속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그녀가 복도 한가운데서 팔을 뻗어 내 길을 막고는 내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방 열어서 확인 좀 하자. 혹시라도 우리 집 물건 훔쳐가는 거면 곤란하니까. 복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제복을 입은 법원 직원이 지나가다 힐끗 쳐다보고는 흠칫하며 발걸음을 빨리 해 사라졌다. 어머니 민우가 뒤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넌 입 다물어.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지막이다. 그녀가 내 물건을 뒤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지퍼를 열어젖히는 소리가 천이 찢어지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주 꼼꼼하게 뒤졌다. 지갑을 꺼내 열어보고는 다시 툭 던져 넣었다. 화장품 파우치를 열었다 닫았다.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내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가방 안쪽에 깊숙한 수납칸으로 쑥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손끝이 카드 지갑에 닿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일부러 싸구려 물건들 사이에 섞어둔 눈에 띄지 않는 밋밋한 검은색 카드 지갑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그 위에서 1초 정도 멈칫했다. 아마도 가죽의 예사롭지 않은 질감을 손끝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서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손을 뺀 뒤 가방을 내게 툭 던지듯 돌려주었다. 됐어. 훔친 건 없네. 썩 꺼져. 가방을 받아든 순간 나는 미세한 무게의 변화를 감지했다. 카드 지갑 하나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공백은 손바닥의 감각으로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카드 지갑 안에는 카드 5장이 들어있었다. 현대 더 블랙,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그리고 각기 다른 은행의 최상위 VVIP 카드 3장 단 한 장도 이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 동안 긁어본 적 없는 민우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꺼내본 적조차 없는 노원구의 어떤 영수증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카드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그게 내가 대기업 임원으로서 쓰는 법인 카드쯤 될 거라고 지레짐작했을 것이다. 한도도 높을 테고 어차피 이혼하고 쫓겨나는 마당에 자기가 몰래 긁어도 아무도 추궁하지 못할 거라고 멍청한 계산을 굴렸겠지. 하지만 그녀는 2가지 사실을 단단히 착각했다. 첫째, 그것은 법인 카드가 아니라 내 개인 명의의 카드라는 것. 둘째, 그걸 멋대로 긁었을 때 끝까지 추궁하고 지옥 끝까지 쫓아갈 사람이 바로 카드 명의자인 나라는 사실을. 법원 정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실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타 차 문이 닫히는 순간에야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붉은 자국 4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많은 곳이 동시에 욱신거려서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건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이 집은 3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인이 와서 청소를 해두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눈이 편안한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드레스룸, 주방, 메인 침실. 모든 것이 내가 3년 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생수 한 병과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이 놓여 있었다. 얼음물. 나는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잔을 들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삼켰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본부장님, 블랙카드건 말입니다. 40분 전부터 5장의 카드에서 각각 소액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편의점과 화장품 로드숍 위주이고 결제 위치는 모두 노원구 일대입니다. 분실 신고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카드 정지를 걸어둘까요? 아니요, 그것도 놔두세요. 마음껏 긁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마음껏 쓰게 두자. 길 가다 금덩이라도 주운 것처럼 기뻐 날뛰게 놔두자. 비밀번호도 없고 한도도 없는 마법의 카드를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자. 그녀의 그 알량한 허영심이 풍선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 풍선 속의 공기를 단숨에 쫙 빼버릴 테니까. 지금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온 것은 이혼하고 9일이 지난 뒤였다. 김 비서가 메일을 하나 전달해왔다. 발신처는 신라호텔 VIP 고객 서비스팀 대한그룹 계열사. 즉, 내 가족의 사업체였다. 메일의 어조는 매우 정중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내용인즉슨 어떤 중년 여성이 블랙카드 소지자 자격으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 이번 달 20일 VIP 연회장에서 열릴 환갑잔치를 예약했다는 것이다. 최고급 한우 코스 요리와 프랑스산 수입 샴페인을 콕 집어 요구했으며 예상 참석 인원은 60명, VIP 연회장 중에서도 가장 큰 메인홀을 지정했다고 한다. 예약자 명단에 남긴 이름은 강민우였지만 통화를 진행한 사람은 내내 그 나이 든 여성이었다. 메일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다. 해당 카드는 본부장님 명의로 확인되었사오니 예정대로 진행할지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 읽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다. 60명 한우 코스, 프랑스산 샴페인, VIP 연회장, 훔친 블랙카드로, 환갑잔치. 그녀가 예순이 되었다. 60평생 가장 성대하게 치를 파티를 훔친 신용카드 위에서 벌이겠다는 심산이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공기 중에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백단향 디퓨저 냄새가 났지만 너무 옅어서 거의 맡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호텔 총지배인의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모든 서비스는 최고 등급에 맞추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시 사항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20일 당일 회장실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와 연회장의 모든 CCTV 실시간 화면도 준비해 두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연회에 들어가는 모든 주류와 음료는 2배로 제공하세요.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은행의 VVIP 전용 라인으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는 연간 결제액이 10억 원을 넘는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윤 본부장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 명의로 된 카드 5장이요. 카드 번호는 문자로 따로 보내겠습니다. 20일 오후 6시 정각에 모든 카드의 결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1초도 안 되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500원 말씀이십니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향 조정 후 다시 복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복구할 일은 없습니다. 20일 오후 3시. 신라호텔 회장실은 최고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남산타워와 서울의 스카이라인 절반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사무실은 평소에는 비어있고 아버지가 서울로 출장 오실 때만 이따금 사용하는 곳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마호가니 명패에는 아버지의 성함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잎사귀가 단정하게 다듬어진 동양난 화분이 놓여 있었다. 김 비서가 3개의 모니터를 책상 앞으로 밀어왔다. 왼쪽은 연회장 내부, 가운데는 호텔 로비, 오른쪽은 로비 프런트 데스크의 결제 창구를 확대한 화면이었다. 화면 속 연회장은 이미 세팅이 한창이었다. 새하얀 테이블보, 생화장식, 은식기, 샴페인 타워. 호텔의 서비스 기준은 고객의 카드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블랙카드 고객의 환갑잔치인 만큼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최고급 사양이었다. 3시 반,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그녀는 짙은 와인색 한복을 빼입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만으로는 재질을 알 수 없었지만 치맛자락이 뻣뻣하게 선 모양새로 보아 대여점에서 빌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뒤로는 민우와 그 박예린이 따라오고 있었다. 민우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아마 그의 옷장에 있는 유일한 한 벌일 것이다. 예린은 그의 팔짱을 낀 채 새하얀 투피스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목에는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었지만 모니터 너머로는 어느 브랜드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연회장에 들어서며 평소보다 보폭을 넓게 뻗었다. 그녀는 상석에 떡하니 앉더니 이리저리 둘러보며 테이블 위에 은식기를 쓰다듬고
고개를 들어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봐도 뻔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진짜 품격이지. 뭐 그런 소리였을 테지.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4시에서 5시 사이 화면으로 세어보니 대략 50명이 넘게 왔다. 그중 몇몇은 누가 봐도 교회 권사님들 모임 스타일이었다. 어두운 새 코트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팔짱을 낀 채 들어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얻어먹으러 온 사람 특유의 그 묘하게 절제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조금 더 한껏 멋을 부린 사람들도 있었다. 하이힐과 핸드백의 매치가 다분히 의도적인 사람들. 10중 8구 시어머니가 맘카페에서 알게 된 그 강남 사모님들이리라. 들어오자마자 연회장의 인테리어나 식기 수준을 스캔하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한껏 들떠 있었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말을 걸었고 손짓은 컸으며 몇 번이나 자기 가슴을 팡팡 쳐대며 허세를 부렸다. 민우와 예리는 메인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고 예리는 수시로 시어머니에게 술을 따르며 알랑방귀를 뀌고 있었다. 5시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서랍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사무실 와인 셀러에 있던 것인데 빈티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땄다. 반잔 정도를 따라 손에 쥐고 천천히 돌렸다. 5시 45분 샴페인 타워의 조명이 켜지고 황금빛 액체가 꼭대기 잔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렸다. 조명을 받은 연회장 전체가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번쩍거렸다. 6시 정각.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은행에서 보낸 확인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총 5통 운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고객님 명의의 카드가 결제 한도 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8시.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화면 속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복고름이 반쯤 풀려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여자들에게 무언가 떠들어대고 있었다. 입이 쉴 새 없이 열렸다 닫혔고 템포가 무척 빠른 걸 보니 10중 8구 또 무슨 자랑을 늘어놓는 중일 터였다. 몇 분 뒤 화면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이 나타났다. 아마도 연회장 지배인인 듯했다. 그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몇 마디 말을 건넸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내가 아주 잘 아는 표정이 떠올랐다. 턱을 살짝 치켜들고 눈 내리깔고 입꼬리에는 마치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린 그 표정.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손에는 핸드백을 든 채였다. 내 가방을 뒤지던 그날 메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녀가 로비 쪽으로 걸어 나갔다. 민우가 그 뒤를 따랐고 예린도 쫄래쫄래 따라 나섰다. 나는 가운데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로비 화면이었다. 시어머니가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섰다. 오른쪽 모니터에 확대 화면이 잡혔다. 이 앵글은 내가 특별히 지시해서 설치한 것으로 결제 데스크 위와 포스기 화면이 고스란히 내려다 보였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카드 지갑을 꺼냈다. 내 카드 지갑이었다. 자주 사용해서 지퍼 가장자리에 보풀하기가 살짝 일어난 까만색 지갑. 그녀는 지갑을 열더니 5장의 카드를 마치 포커패라도 까듯이 데스크 위에 쫙 펼쳐놓았다. 모니터 너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녀의 입모양과 손짓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데스크 위에 카드들을 툭툭 치더니 손을 휘휘 저었다. 아무거나 긁어 라는 뜻의 제스처였다. 그녀 뒤에 선 민우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짝다리를 짚은 채 다른 쪽 다리를 까딱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연회장에서 구경하러 따라 나온 하객들도 몇 명 보였다. 교회 권사님들과 그 강남 사모님들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계산하는 순간. 8,5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블랙카드로 긁는 순간. 장장 60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을.
호텔 지배인이 첫 번째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의 동작은 아주 정석적이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느릿했다. 포스기에 카드를 꽂고 대기하고 또 대기했다. 확대된 화면 속에서 포스기에 작은 액정에 불이 들어왔다. 지배인이 액정을 힐끗 확인하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시어머니의 신체적 변화는 어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양쪽 어깨가 동시에 2cm쯤 움츠러들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살짝 민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입꼬리의 각도는 얼어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완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지배인의 입이 다시 몇 번 달싹였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하객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한 교회 권사님이 포스기 액정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기웃거렸다. 시어머니가 데스크 위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밀었다. 두 번째 카드를 지배인 쪽으로 들이민 것이다.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 포스기에 꽂았다. 대기. 결과는 똑같았다. 모니터 화면으로 지켜본 이 과정은 정확히 5번 반복되었다. 5장의 카드, 5번의 삽입, 5번의 대기, 그리고 5번의 승인 거절. 거절당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바디랭귀지는 급격하게 변해갔다. 두 번째 카드가 튕겼을 때는 가방을 뒤적거리며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카드를 찾는 신용을 했고, 세 번째가 튕겼을 때는 프런트 데스크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 네 번째 카드가 튕기자 그녀는 뒤를 돌아 민우를 쳐다보았고, 민우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 5번째 카드가 튕겼을 무렵, 그녀의 손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데스크 위에 있던 연필꽂이가 그녀의 손에 부딪혀 쓰러졌다.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었다. 연회장 문이 열려 있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배를 들던 친척들은 이제 3355 로비 기둥 옆에 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당혹감에서 아주 묘한, 이른바 구경거리 났다는 식의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잔 밑바닥이 책상에 부딪히며 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다. 꼭대기층에서 로비까지 엘리베이터로 37초가 걸렸다. 30초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엘리베이터 문과 넓은 로비 공간을 뚫고 넘어온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했고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야, 이거 블랙카드라고. 어떻게 한도가 5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너희 같은 말단 직원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로비의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선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한복 뒷자락은 삐뚤어졌고 옷고름은 완전히 풀려 하얀 속적삼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에 엎어지듯 매달려 마치 날아가 버릴 무언가를 사수하려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카드 5장을 꾹 누르고 있었다. 호텔 지배인은 데스크 뒤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넥타이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의 각도조차 모니터에서 보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고객님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의 음향 설계 덕분에 10m 밖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리 블랙카드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한도를 임의로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 5장의 카드 한도는 모두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군요.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장대소가 아니라 코웃음 치듯 새어나오는 비웃음이었다. 시어머니가 획 돌아서며 웃는 사람을 찾으려 눈을 부라렸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를 훑었다. 친척들,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맘카페에서 10년 공들여 사귄 강남 사모님들까지. 단 한 사람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가 딴청을 피웠다. 천장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자기 핸드백 잠금 장치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모두의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경호원들 틈을 빠져나와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고른 재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까만색 코트.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다. 화장은 짙게 하지 않고 얇은 파운데이션에 말린 장미빛 립스틱만 발랐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또각, 또각. 아주 안정적인 리듬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뒤에 선 사람들을 먼저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4명의 경호원들. 마치 하나의 실에 묶인 것처럼 발맞춰 걷는 그들을, 그리고 마침내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3단계를 거치며 변해갔다. 첫 번째 단계는 당혹감. 분명 아는 얼굴인데 내가 여기 나타난 상황 자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표정. 두 번째 단계는 본능적인 경멸. 지난 3년 동안 나를 볼 때마다 조건반사처럼 입꼬리를 삐죽 내리던 그 표정.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호텔 지배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걸어 나와 내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본부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비의 온도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일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부장님이라는 단어가 그 공간에 떨어지자 마치 꽁꽁언 호수 위에 돌멩이를 던진 것 같았다. 파열음과 함께 사방으로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프런트 데스크 앞으로 다가가 그녀와 2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섰다. 지난 3년을 통틀어 내가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키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무릎이 언제 꺾였는지 몸이 반토막 나듯 쪼그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나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다. 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았다. 이 카드 5장, 제 겁니다. 회사 법인 카드 따위가 아니고요. 나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명의자 증명서. 5장의 카드 번호, 발급 정보, 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인증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서류였다. 이혼하던 날 가정법원 복도에서 어머님이 제 가방에서 훔쳐가신 거죠. 시어머니의 오른손, 내 가방을 뒤지고 내 혼수를 가로채고 내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오른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어깨부터 손끝까지 통제할 수 없는 발작적인 떨림이었다. 너 도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구겨졌다가 억지로 펴낸 종이장처럼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윤지아입니다. 대한그룹 본부장.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어머님이 3년 내내 애도 못 낳는 성녀라고 욕하시던 바로 그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등 뒤에서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누가 냈는지 확인하려고 돌아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시어머니를 넘어 그녀 뒤에 선 민우에게 꽂혔다. 그는 로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정장 기든 자기 손으로 쥐어뜯은 듯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창백한 수준이 아니라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싹 빠져나간 듯한 잿빛이었다. 잉크가 모자라 인쇄되다 만 종이 조각처럼. 그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박예린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가 언제 도망쳤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다. 지배인이 처음 500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눈치채고 튀었을 것이다. 신분을 위조해 사기치고 다니는 부류들은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니까? 상황이 틀어지면 제일 먼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법이다. 나는 김 비서가 건네는 태블릿 PC를 받아 들었다. 화면에는 이미 조사보고서 요약본이 띄워져 있었다. 어머님의 그 잘난 청담동 복덩이 며느리 말입니다. 본명 박예린, 실제 거주지는 구로구 낡은 고시원. 본인 명의로 된 빚만 1억 2천만 원이고 2년 전에는 재벌가 자제를 사칭해서 혼인 빙자 사기를 친 전과도 있더군요. 나는 태블릿 화면을 돌려 로비에 멀뚱히 서 있는 친척들과 교회 권사님들을 향해 보여주었다. 화면이 제법 커서 맨 앞에 선 몇 명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여자한테 돈 빌려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너 명의 여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몸이 아래로 푹 꺼졌다. 털썩 주저앉은 게 아니라 무릎이 꺾이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물어지는 모양새였다. 마치 철거 중인 건물이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져 내리듯.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 모서리를 부여잡았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아야, 그녀의 억양이 바뀌었다. 윤지아 같은 여자라며 멸시하던 목소리에서 바닥을 기며 애걸복걸하는 끈적한 목소리로.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노망이 나서 그만. 그녀는 데스크 모서리를 놓고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복 치맛자락이 둥그렇게 퍼지며 옅은 잿빛 돌바닥 위에 와인색 비단이 흩뿌려졌다. 시들어가는 흉측한 꽃 한 송이처럼. 그러더니 돌연 자기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오른손. 짝, 왼쪽 뺨, 짝, 오른쪽 뺨,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속도를 높였다. 마치 납기를 맞추려 서두르는 기계처럼. 뺨을 때리는 둔탁한 마찰음과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뒤엉켜 뭐가 무슨 소리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반지하 빌라 주방에 나를 처박아 두고 이틀 내내 제사전을 부치게 했을 때 나도 내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배출구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로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부축하지도 자리를 뜨지도 않았다. 모두가 바닥에 발이 묶인 채 마치 박물관 관람객처럼 보이지 않는 유리벽 너머의 전시물을 구경하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호텔 지배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 환갑잔치 결제 대금 8,500만 원은 저 여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처리하세요. 신용카드 도용건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증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뒤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10중 8구 경찰에 신고하는 중이리라. 민우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가 기둥 옆에서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엉켜 왼발과 오른발이 각기 다른 사람의 다리인 것처럼 덜컥거렸다. 내 앞 2걸음 정도 거리에서 멈춰선 그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거렸다. 지아야,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누군지는 몰랐겠지.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아주 잘 알았잖아.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35 먹은 사내가 5성급 호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자기 옷장에 있는 유일한 싸구려 정장을 걸친 채 목을 대만 꿀꺽일 뿐 온전한 문장 하나조차 뱉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명해주지 못했던 인간. 이제는 자기를 변명할 말조차 짜내지 못하고 있었다. 침묵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는 참으로 한결같고 일관성 있는 인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렸다. 어머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양쪽 뺨은 퉁퉁 부어올랐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복 기대는 립스틱 자국이 흉하게 번져 있었다. 방금 자기 뺨을 때리면서 묻은 자국이었다. 이혼 도장 찍던 날 제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으셨죠. 나는 옆에 서 있던 직원의 트레이에서 물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얼음물이었다. 유리잔 겉면에 하얗게 성에가 낀 것이 9일 전 그날의 물잔과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정수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다. 차가운 얼음물이 그녀가 빌려 입은 한복을 흠뻑 적셨다. 와인색 비단이 어깨와 등짝에 척 달라붙으며 색깔이 두 톤은 더 짙어졌다. 부풀려 세웠던 머리는 푹 꺼져 이마에 미역줄기처럼 달라붙었고 꽂아둔 비녀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악을 쓰며 욕을 해대지도 못했다.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겨울 저녁에 매서운 칼바람이 그들을 따라 밀려 들어와 내 발목을 스치자 찰나의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신고자분 계십니까? 호텔 지배인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나는 텅 빈 유리잔을 트레이에 올려놓고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내 뒤를 따를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통곡도 아니었고 그저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낮고 띄엄띄엄 이어지는 짐승의 앓는 소리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스테인리스 문에 다시 내 모습이 비쳤다. 9일 전 노원구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는 달랐다. 그때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지금도 표정은 없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 뒤 김 비서가 그 후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한 장을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시어머니 이숙자는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신용카드 무단 사용액에 호텔 결제, 대금, 연대 책임까지 합쳐 물어내야 할 돈이 9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 교회와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뉴스보다 빨랐다. 사건 당일 밤에 누군가 DC인사이드에 폭로 글을 올렸다고 했다. 제목은 굳이 클릭해보지 않았지만 김 비서 말로는 벌써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한다. 민우의 직장에서는 내부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공무원의 불륜 스캔들에 직계 가족의 형사사건까지 겹쳤으니 사건 발생 5일 만에 파면 통보가 떨어졌다. 그 박예리는 환갑잔치 당일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3일 뒤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이번 피해자는 절대 합의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뒤집어 엎어두고 다른 서류에 서명을 했다. 노원구 아파트 세입자 관리 조정안. 민우의 전세 계약이 다음 달로 만료되는데 연장 불가 처리를 내렸다. 절차대로 내용 증명만 띄우면 그만이다. 서명을 마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느덧 2월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조금 더 일찍 밝아오고 있었고 여의도의 빌딩 숲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나둘씩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순서대로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사무실 통유리창에는 성에 하나 끼지 않았다. 항온항습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 실내는 23도, 바깥은 영하 4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보았다. 서늘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절친한 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오늘 퇴근하고 한 잔 콜. 나는 자판을 두드려 짧게 답장을 보냈다. 콜. 그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티테이블로 가 얼음물을 한 잔 따랐다. 한 모금 마셨다. 녹슨 쇠맛은 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비행기 한 대가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비행운이 길게 하얀 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더니 이내 서서히 흩어져 연푸른 하늘 속으로 녹아들었다. 나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눈에 담다가 실내 난방 온도를 1도 올렸다.